3. 식품과 인류의 역사 학습 목표. 첫 번째, 식품이 인류의 생활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학이 인류 식생활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조사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자, 여기 유명한 그림이 나왔는데 빈센트 반 고흐의 감자를 먹는 사람들 그림이 나왔습니다. 감자는 유럽 사람들한테 굉장히 편리한 식품인데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류 역사상 사람들을 굶주리면서 가장 많이 구한 작물이 감자입니다. 그 이유는 감자는 구황 작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럽에 전파되자마자 구황 작물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구황 작물은 기후 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무리 기후가 악조건이 되더라도 안전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작물,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렵더라도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이 구황 작물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감자가 어떻게 인류의 주식이 되었을까? 감자는 영양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단위면적당이라는 얘기는 1제곱미터당 생산되는 영양분과 열량이 많고 또 요리하기에도 편리한 농작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에서 감자를 많이 요리를 해서 편리하게 식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자는 1536년 스페인 탐험가들이 유럽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감자의 원산지는 유럽이 아니고 남미의 그 페루,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페루가 원산지입니다. 남미의 안데스 산맥으로 지금의 페루, 태평양 연안에 있는 페루가 바로 감자의 원산지입니다. 감자는 잉카 문명 이전부터 남미에 널리 경작되었었습니다. 조금 전에 감자에는 영양분이 풍부하다고 그랬는데 100g당 열량을 약 80kcal 정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수분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78.1g, 단백질은 1.5g, 지방 0.2g, 무기물질 중에서 칼륨이 420mg, 나트륨이 3mg, 섬유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0.5g, 당질 18.5g, 이렇게 많은 다양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감자를 즐겨 식품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자는 재배가 쉽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아까 구황작물이라고 그랬지요.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잘 자랄 수 있는 게 감자입니다. 감자는 서늘하고 습기가 많은 기후를 좋아합니다. 서늘하고 습기가 많은 기후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온대지방 어느 곳에서나 재배가 가능하고 열대지방에서도 온대나 열대지방에서도 잘 자랍니다. 감자는 유럽 전역에 퍼졌고 1580년대에 아일랜드에 전래되어 오랫동안 주식으로 우리나라는 주식이 쌀인데 아일랜드에서는 감자가 주식이었습니다. 주식으로 자리 잡았다. 1840년대 감자 입마름병. 입마름병은 오른쪽에 선생님이 미리 조사 좀 해봤는데 입마름병은 잎이 시들어가는 증상을 나타내는 식물의 병입니다. 입마름병이 퍼지면서 아일랜드는 7년 동안 감자를 생산하지 못해서 그 당시 1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감자 기근으로 아일랜드 사람들은 대규모로 미국으로 이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감자의 전파 경로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원산지가 페루라고 그랬죠. 페루가 원산지입니다. 페루 남미에서 남미로부터 북아메리카로도 전파되었고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도 이렇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동남부에도 이렇게 많이 전파된 게 감자입니다. 태평양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었습니다. 다음에 탐구 조사 발표하기가 있는데 감자를 이용해서 만드는 식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감자를 원료로 해서 과자 같은 것도 만드는데 그 밖에 어떤 식품이 있는지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자의 장단점을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설탕은 어떻게 하여 우리의 식탁에 올 수 있었나? 여러분들 집에서 설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식탁에 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중해 지역에서 일부 재배되던 사탕수수가 서인도 제도로 이식되어 대량 재배되면서 유럽인의 식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설탕은 사탕수수가 원료지요. 사탕수수가 원료인 설탕은 열량이 굉장히 많은데 감자의 4배, 밀의 10배나 되는 열량을 내는 고칼로리 식품입니다. 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유럽 사람들의 필수 식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17세기 이후 커피나 홍차 같은 음료 문화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의 지원을 받아 서쪽으로 인도를 찾아 나선 콜럼버스의 목표는 바로 후추를 비롯한 향신료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도착한 서쪽 대륙에는 후추가 없었습니다. 본문 내용 중에 서인도 제도라는 게 나왔는데 서인도 제도는 남아메리카하고 북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섬들, 화산섬들인데 화산 활동에 의한 호상열도입니다. 이게 서인도 제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탕수수는 외동잎 식물이고 여러분들 벼 알지요? 벼목 화분과의 여러 사리의 풀입니다. 원산지는 뉴기니 섬을 비롯한 태평양 남서부에 있습니다. 2차 유정 때 그는 설탕의 원료가 되는 사탕수수를 가져오게 된다. 15세기에는 설탕이 매우 인기가 있었으나 유럽에서는 잘 자라지 않아서 설탕이 아주 귀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이것을 서인도 제도에 심기로 했습니다. 여기 신대륙에 상륙한 콜럼버스의 그림, 또 사탕수수의 그림, 또 사탕수수의 농장에 대한 그림이 나왔는데 사탕수수는 굉장히 큰 식물인데 세계 열대 각지에 퍼져 있고 다 자라면 키가 6m까지 자라고 잎의 길이도 70cm나 될 정도로 아주 큰 식물입니다. 줄기에는 대나무나 갈대처럼 마디가 있습니다. 그 마디가 20에서 3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마디의 길이가 약 20cm 정도 됩니다. 거의 대나무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아주 큰 식물입니다. 서인도 제도는
이 열대지방에 있기 때문에 기후 덕분에 사탕수수가 아주 잘 자랐습니다. 우기의 더운 여름 날씨는 사탕수수의 생장에 유리했고,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겨울도 온화했는데 온화한 겨울은 설탕 정제에 적합했습니다.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수확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들여오게 됩니다. 설탕 플레이션 농장이라고 나오는데, 이 설탕 플레이션 농장은 대규모의 시장을 위해 단일 작물, 그러니까 이 사탕수수만을 재배하는 거대한 농업을 설탕 플레이션 농장이라고 합니다. 발효식품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세 번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김치가 있지요. 유산균, 미생물을 이용해 만든 음식은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다. 특히 김치, 요거트, 빵, 나토, 포도주 등이 있는데, 여러분들 생소한 음식, 나토는 일본 음식인데 삶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일본식 전통 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청국장과 비슷한 발효식품인데, 냄새가 독특하고 손으로 젓가락이나 손으로 집으면은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실타래처럼 끈적끈적하게 늘어납니다. 이들은 모두 공통점이 미생물이 각 원자재에 있는 영양분을 발효시켜 만든 식품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치, 터키의 요거트, 프랑스의 포도주, 일본의 나토, 포도주도 발효식품입니다. 자, 온도에 따른 김치의 변화. 여기 온도 20도, 10도, 4도씨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가로축이 날짜, 김치를 담그고 나서 경과한 날짜, 그리고 여기 pH 농도, 산성도를 나타내지요. 0부터 14까지 나타내는데, 7은 중성을 뜻합니다. 7이 중성. 그리고 김치는 신맛이 나는데 산성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가 작아지면 산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7보다 커지면은 염기성이 강한데, 김치는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7 이상의 pH 값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4도씨일 때 파란색 그래프로 표시했는데, 특히 4도씨일 때 산성도가 너무 낮아지지 않고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젖산의 농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젖산의 농도도 역시 4도씨일 때 실이 경과되더라도 젖산의 농도가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젖산의 농도가 크게 증가할수록 더욱더 신맛이 나고 맛이 없어지는데, 4도씨로 보관할 때는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젖산의 농도가 많이 높아지지 않아서 맛있는 맛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가장 맛있게 계속 먹으려면은 4도씨에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왔는데, 김치는 pH 농도 4.5라면 이 정도 되지요. 4.5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온도가 바로 4도씨입니다. 그 다음에 젖산 농도가 0.6에서 0.7%, 0.6에서 0.7, 이 정도 되지요. 이 정도로 유지할 때 가장 맛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김치를 저장하고 나서 한 25일 정도 지나고 나면 맛이 가장 좋습니다. 이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보관 온도를 낮게 조절해야 됩니다. 4도씨로 낮게 조절하면 오랫동안 가장 맛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잘 익은 김치 한 조각에는 무려 1억에서 10억 마리의 젖산균이 들어있습니다. 젖산균은 배추 속에 있는 당분이나 배추에 넣은 양념 재료를 분해하면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치는 젖산 때문에 익으면서 젖산이 산이기 때문에 신맛이 강해지며 완전 익었을 때는 젖산균의 수가 가장 많게 됩니다. 김치 속에 있는 젖산균은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나쁜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김치를 많이 먹으면은 질병에 잘 걸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점심시간에 여러분들 식사를 하는 걸 보면은 김치를 잘 먹지 않던데, 되도록이면은 우리나라 전통식품 김치를 많이 좋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대 정가진 교수가 제공한 김장 김치 속의 미생물수 변화에 대한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김장을 담그게 되면은 그 김장 김치 속에는 김치도 들어있고 국물도 들어있는데, 김치와 국물 속에는 처음에 공기 중에는 산소가 들어있는 상태가 되지요. 그래서 김장을 담근 시점에는 김장독 속에 산소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산소를 좋아하는 잡균이 크게 번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장독 속에 있는 산소가 점점 없어져 가지고 마침내 산소가 다 없어질 무렵쯤 되면은 산소를 좋아하는 잡균은 급격히 감소하고, 대신에 산소를 필요치 않는 유산균, 우리 몸에 좋은 그 유산균들이 크게 이제 번성을 하는데, 처음 번성하는 유산균의 그래프는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번성하는 그 유산균은 검은색 그래프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장을 열어서 먹기 시작하는 전까지 계속해서 유산균이 크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과정은 산소가 없는 상태로 김치가 숙성되는 과정을 뜻합니다. 황색 범위가 바로 김치가 숙성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제 김치가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 이제 우리가 김장독을 열어서 먹기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은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다시 김장독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은 유산균, 특히 이제 젖산균을 얘기하는데, 젖산균과 같은 유산균은 급격히 감소하고, 대신에 효모 등 김치를 상하게 하는 잡균이 크게 번성을 해서 김치가 점점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발효식품 중에 빵에 대한 내용입니다. 빵은 나일강 하류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빵은 딱딱하고 납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집트인이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모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더 많은 발효빵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요구르트는 옛날 터키 유목민들이 살았던 지역에서 유래되었는데, 소나 양의 젖을 짜서 저장하는 동안 젖산균이 발효를 일으켜 요구르트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즈는 수천 년 전 아라비아의 상인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아라비아 상인은 양의 우유로 만든 가죽 주머니에 염소의 젖을 넣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열어보니 염소의 젖이 덩어리로 뭉쳐져 치즈가 되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학은 이러한 발효가 미생물에 의한 것임을
밝혀내게 되었고 이들의 효율적인 생산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암모니아 인공합성 이렇게 나왔는데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무기물질 중에 질소가 있는데 질소는 땅 자체에서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암모니아를 합성해서 인공합성해서 질소 비료를 만들었습니다. 그에 관한 내용이 교과서에 나옵니다. 현대 와서는 유전공학의 발달로 유전자를 조작하여 무르지 않는 토마토 이런 게 만들어졌지요. 그리고 보존기간이 늘어난 바나나, 해충에 대한 저항성 있는 옥수수, 또 비타민 A가 포함된 황금쌀, 제초제에 대해서 내성이 있는 콩 등이 생산되어 인류의 식량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제초제를 사용했을 때 콩까지 죽게 되면은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데 제초제에서 잘 견딜 수 있는 콩 등이 생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전공학의 발달로 인해서 그렇게 돼가지고 인류의 식량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는데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논쟁 반드시 이게 이론점이 아니라 우리 그 건강에 이롭기만 한 게 아니라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무르지 않는 토마토, 보존기간을 늘린 바나나, 해충에 저항성이 있는 옥수수, 비타민 A가 첨가된 황금쌀, 제초제 내성이 있는 콩, 여러가지 그 유전자 조작 식품이 나왔습니다. 자, 탐구 조사 발표하기. 과학이 인류의 식생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조사가 발표하시오.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식품으로서 감자의 장점 우리 교과서에 나왔었지요. 두 번째, 설탕의 대량 생산이 유럽인의 식생활에 미친 영향 요것도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의 인공합성이 인류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조사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으로 굉장히 좀 답답하고 그랬을 텐데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